대표적인 언론개혁 운동이 뭐냐면 안티조선 운동.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고려해가면서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쓰는 건데 추진, 반전, 재반전, 재재반전. 레거시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한편으로는 연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쟁을 하는. 솔로몬의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중요한 거예요. 야, 총선 청기 누설 네 번째 시간인데 와, 이거 대박 났어요. MBC에 이런 거 만들 수 없다고 다들 정평이 나 있었는데 왜 또 MBC를 욕을 해? MBC 뭐 제가 직원입니까? 뭐 MBC 채널에 출연하면 잘려 그러다가 여러 군데 지금 여러 군데 나간다 이거지? 배부르다 이거지? MBC가 참 좋아졌어요. 그래. 너무 좋아진 것 지난 같아요. 시간에 했잖아. 법인세 벌려고 열심히 여기저기 출연한다고. 그렇잖아. 법인 우리 비용 맞추려고. 근데 세상 일 아무도 모르는가. 네.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 저 MBC 되게 사랑하게 됐어요. 이렇게 태도가 표변이 되게 되네.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 아니, 믿음이 안 가, 믿음이. 그나저나 다른 방송국이나 이렇게 시사 프로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음. 우리 총선 청기 누설 정말 많은 사람이 보고 그- 의견들 주시더라고요. 그거 진짜요? 진짜면 외교적 발언 아니고? 외교적 발언 뭘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좀 책임감이 드는데 뭐 다 해가지고 할 것도 있나? 너무 아이, 굵직굵직하게 다 많지, 하셨잖아요. 많지. 근데 그 전에 내가 하나 얘기할 게 있어. 네. 지난주에 나는 머털도사, 그렇죠. 댁은 추남. 이라고 했더니 몇몇, 그러니까 일부 극소수 극소수 인사들이 좀 소수예요. 아니 왜 자기는 멋이고 그러니까 박지훈은 왜 추냐 그래, 라고 막 하더라고. 그 얘기를 묻긴 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못생긴 그렇게 건 못생긴 아닌데.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건 추임새야 이렇게 하는데 다 추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내가 바꿔오기로 했어. 왜냐면 바꿔줍니까? 바로 댓글에 추남이라고 하니까 몇 분이 또 뭐냐면 얼쑤 이렇게 달아줬다고. 추임새 넣는다고 하니까. 얼쑤?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을 네. 바꾸겠습니다. 뭐죠? 박수무당이 아니라 얼쑤무당 어때? 얼쑤? 얼쑤무당. 얼쑤 무당. 머털도서와 얼쑤무당. 야, 좋네요. 나 장명서 차려야 될 것 같아. 괜찮지? 머털도서 얼쑤 무당. 오케이. 딱 좋은데 딱 딱 좋지. 좋은데. 네. 그렇지.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그 저기 아마 삭간이 빨간 저기 그 도포에다 이렇게 이거 알지? 이거 여기 깃발 꽂은 거. 이거 해야 그거 될 입고 할까?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머리띠 두르고 좋죠, 좋죠. 이게 하여간 뭐 됐고 아마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얼쑤무당이 되시는데 네. 요번 네 번째 할 이야기가 오늘은 지금 신문지를 쭉 깔아놓은 거 보니까 이 얘기 해야지. 언론사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번 주 그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이제 MBC 뉴스데스크가 이제 단독 보도했던 이른바 채널 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진짜? 파문 연속으로 다루고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까지 했잖아. 시선 집중이 오랜만에 부활했어요.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매를 보러 계속 이렇게 눈치를 하여간.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따라붙는 이야기, 그리고 또 언론 개혁 이야기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근데 요번에 어떤 뭐 이 그 파문이 그러니까 나오기 전부터도 사실은 언론 개혁이라는 좀 계속 나왔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관련해서 언론 개혁과 총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언론 개혁이 뭐라고 생각을 해? 저는 그 열린민주당의 공약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또 거기 공관위원회. 아니요, 그거 상관없이 저는 하여튼 너무 머리가 단순하니까 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뭐 오보 방지법, 막말 제재, 종편 막말 제재 세 가지가 전 딱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방만들 보면 뭐 그러니까 그 고의로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 네. 뭐 그다음에 뭐 이 종편 채널 A나 TV조선 재승인 해주지 말자. 말자.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출입처 폐지하자. 폐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이게 언론 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건 언론 개혁의 방 아니잖아. 방법. 언론 개혁의 방법. 네. 그지? 근데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뭐죠? 무슨 이야기냐면 언론 개혁의 방안은 언론 개혁의 동력이 확보가 될 때만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 거라고. 또 하여튼 좋을 때는 좋은데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또 하시.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자, 잘 봐봐. 알겠습니다. 자, 뜬구름이 아니라 구름이라고. 네. 구름이 뭐라고? 구도와 흐름. 구조. 구조와 흐름. 구조와 흐름. 구조와 오늘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네. 정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네. 그럼 언론판에 구조와 흐름. 네. 언론판 내지 언론개혁 운동도 면면한 역사가 있어. 그렇죠. 그 구조와 흐름을 내가 아직은 최대한 짧게 한번 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한번 얘기해. 그 전 언론은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 네. 너무 길으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로 한정을 해서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 왜냐면 내가 딱 그때 기자 생활을 그때 시작했거든. 89년부터니까 바로 봤던 사람이라. 자,
87년 6월 항쟁이 있고 88년에 중요한 움직임이 두 가지가 나타나. 첫째, 언론사별로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자정운동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돼. 자정, 자기정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겨레 창간운동이 시작이 돼서 한겨레가 창간을 해. 한겨레에서 이게 언론개혁운동이 87년 6월 항쟁 직후에 나타난 첫 번째 언론개혁운동이 바로 이거였어. 그러니까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자정운동과 그다음에 한겨레 창간운동 이렇게 갔던 것인데 자정과 뭐 대안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자정과 한편으로는 기존 언론 같은 경우는 자기정화를 해서 자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대안 매체를 만들자 해서 한겨레를 하고 그런데 이게 반전을 보여요. 반전이 있었다? 반전을 보이는 게 어떻게 되냐면 3당 야합이 1990년에 이루어져. 뭐 김영삼. 그렇지. 그러니까 JP.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네. 3당 야합이 벌어지면서 바로 어떤 작업에 들어가냐면 90년, 방송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어떤 작업으로 지금의 SBS가 설립되는 작업이 시작이 돼. 민영방송 도입. 그렇지. 네. 민영방송 도입이 시작이 돼. 여기서 한 번에 반전이 이루어져. 자, 반전이 생겼다. 90년도에. 네. 자, 여기서 왜 이게 반전인지 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자정운동과 그 한겨레 창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널리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보자라는 차원이야.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근데 SBS, 방송구조를 개편해서 SBS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으로 시장을 흔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반개혁에 또 반개혁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시장 판을 흔들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예. 간략히 이야기를 하면. 중요한 건가요? 자, 그때 당시에 언론사 노조 중심의 자정운동의 그 거점이 어디였냐면 KBS, MBC 두 개의 공영방송 노조였어. 그렇죠. 그러면서 언론 노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언론사 노조의 연합체. 네. 언론 노련의 사실은 주축도 그 KBS, MBC 두 노조였어. 공영 노조였겠죠. 근데 여기에 SBS라고는 민영방송 설립이 나오면서 그 직격탄이 어디로 가? 두 노조의 영향을 미칠 공영방송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 광고 파이가 쪼개져. 광고 파이가 쪼개지면서 공영방송이 어떻게 돼? 생존 논리에 휩싸여 들어가 버려. 이렇게 되어버리면 방송사가 생존 논리에 휩싸여 들어가는 순간에 노조의 활동폭이 확 줄어들어 버려. 당연히 줄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자는 운동에 바로 친 게 아니라 그 외곽도 아니지. 그 판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 그 저널리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자는 운동을 위축시켜 버려. 자, 잠깐 그러면 3당 그 통합을 하면서 의도된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그게 바로 어떤 그 카드를 들고 나오거든. 그런데 네. 이게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김영삼 정부로 가면 그때는 SBS는 수도권 방송이었는데 맞아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보완으로 이제 지역 민방 설립 작업을 전국으로 다 퍼져.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어떤 전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3당 야합 이후에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를 이어가면서 네. 그 언론 시장 판을 뒤집어 엎는 판을 뒤집고 흔들어 버림으로써 언론 개혁 운동의 입지를 줄여버리는 우와. 이런 반전 양상이 나타나는데 다시 여기서 또 반전이 재반전이 이루어져. 잠깐만요. 개혁의 반전에 다시 다시 반전이 97년 뭐냐면 DJ네요. 그렇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관통하면서 이때 가장 두드러졌던 언론 그러니까 개혁 운동이 뭔지 혹시 기억나? 글쎄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언론개혁 운동이 뭐냐면 안티조선 운동. 안티조선 운동 했었죠. 안티조선 운동. 이게 네. 뭐냐면 이 단계에 가면은 언론사 노조는 거의 사멸해 버려. 신문사 노조는 거의 그러니까 그 간판은 남아 있는데 유명무실해지고 그렇죠. 공영방송 노조는 그래도 이제 거대 노조이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었지만 쉽게 잘리진 않지만 고립되어 있었고 아주 위축돼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안티조선 운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 그건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바로 지적을 잘했는데, 그러니까 언론개혁 운동의 질이 바뀌어.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언론 자정 운동이나 한겨레 창간 운동은 기성 언론 질서를 인정을 하고 기존의 언론 질서 안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질서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었고 그 주역은 언론인들이었어요. 언론인들이었으면. 근데 안티조선 운동의 주역은 언론인이 아니라 시민으로 바뀌어. 와. 그러네요. 시민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나 이런 걸 풀고 우리가 노력하면 언론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었고 이제는 언론 질서를 해치는 문제의 원인을 그러니까 제거해야 된다. 직접 시민들이 아니나 싶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반대하기도 해야 된다는 게 안티조선이잖아요. 예를 아주 극명하게 한겨레 창간 운동은 시민들이 지지 후원하는 운동인데 맞아, 돈 내고 안티조선 운동은 그 정반대로 문제의 언론을 속아내는 작업이다. 견제인 거지, 견제. 우와. 쉽게 얘기를 하면 87년 6월 항쟁의 언론개혁 운동이 논의 물대기 운동이면 논의 물대기라고 한다면 안티조선 운동은 핏뽑기 운동인 거야. 핏뽑기 비유 괜찮지?
형님 비유하는 거 보면 대박이다. 그지? 이게 너무 농촌스러운가? 이게 기사 나르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물대기에서 피뽑기로 바뀌어. 물대기를 했으면 그러면서 언론인 피뽑기다.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뀌고 언론개혁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어. 예. 가는데 또 재반전이 또 일어나죠. 또 재반전이면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MB 들어서 때, 이명박 MB? 정부가 들어서서 뭐가 이루어져? 잠깐만요. 저는 이건 알 수 있어요, 형님. 이거 모르면 제가 자주 나갔던 이거 모르면 곳이에요. 지금부터 방송 출연하면 안 돼. 안 합니다. 제가 정말 자주 나가고 제 별명이 여기 치어리더였어요. 예전 별명이. 종편 등장 맞죠? 그러니까 미디어법 날치기 내고 종편 설립으로 간다고. 네. 근데 잘 봐. 이게 노태우 그러니까 김영선 정부에 이어졌던 그 언론 시장, 언론 판을 흔드는 작업과 똑같아. 와. 언론 그러니까 그 판을 흔드는 작업에서 그러니까 잘 봐. 안티조선 운동은 쉽게 하면 조선일보 내지 법률 확장은 조중동 헤게모니 해체 내지 견제 운동이었는데 시민들이 하는. 그렇지. 네. 근데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종편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로 조중동의 신문에서 방송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조중동 헤게몬지를 인위적으로 강화해주는 거. 강화해주는 이거는 뭐냐면 반개혁인 거지. 정반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4개만 얘기했어. 네. 그지? 4개만 이야기인데 추진, 반전, 재반전, 재재반전. 이런 생각 왜 한 번도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개혁 운동이 얼마나 지금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잖아. 이랬군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야. 정말 흐름이네요. 이게 흐름인 거야. 근데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중간 정리를 합시다. 예. 그래야 이제 지금 판을 읽을 수가 있는 건데. 예. 자, 이 그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드러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자, 그러면 그 언론 개혁 운동이 나왔던 환경이 어떠했고 그다음에 반개혁이 나왔을 때 환경이 어떠하냐를 봐야 되는데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 이거는 뭐 형님 이거는 쉽다. 응. 민주정부가 있을 때 하고 그렇지. 권위주의 정부가 있을 때 바로 하고 그 차이가 있네요. 바로 그렇지. 그러니까 언론 자정운동이나 그다음에 안티조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6월 항쟁 뒤끝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민주화 공간이 열린 그렇죠. 상태에서의 어떤 운동이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어떤 민주정부화에서의 운동이었는데 그렇죠. 그 반면에 어떤 SBS를 축으로 해서 판을 흔들고 아하. 종편으로 판을 흔드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보수적인.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났던 현상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 언론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정치 그리고 권력의 환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 하나. 이걸 하나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맞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봐야 되는 게 성격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주체가 바뀌어. 아까 있잖아. 언론인에서 시민으로. 갖고 언론인에서 시민으로 완전히 바뀌어. 전환이 됐는데 성격이 바뀌면서 어떻게 네. 되냐면 언론개혁의 내용도 바뀌어.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언론개혁하면은 저널리즘의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다음에 맞아요. 공정보도, 사실보도 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초기에 어떤 언론개혁 운동은 그렇게 갔지만 보수 정권에서 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 무슨 얘기냐면 판을 흔들므로써 본능적인 생존 논리를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자발적인 수능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야. 형님 말씀대로라면 보수 정권은 그 본질을 건드리지 않네요. 바로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알아서 경쟁시켜버리면 알아서 이게 바뀔 거라는 그걸 알고 있네요. 바로 보수 그거지. 정권들은. 바로 그거지. 와. 자, 여기서 그러면 바로 그것까지 확인했으면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언론개혁 운동의 좌표가 뭐냐를 여기서 도출을 해야 되는 현재 거야. 2020년도 자. 이 시점. 자, 그럼 여기서 그럼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럼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언론개혁 운동의 주체가 언론이니까 시민이니까. 지금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가치가 정답이지. 네. 함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력. 그럼 이제 주력으로 할 거야. 주력은 내가 볼 때는 그 시민이야. 시민에 가까워요. 왜 1인 시민이냐면 미디어도 많고 요새는. 이거는 그냥 그 당위적으로 안티조선이 그랬으니까 아니라 지금 또 언론 시장판이 바뀌었어.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 언론 자정운동, SBS, 안티조선 운동, 종편까지만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나타나 사실은. 이건 얘기를 안 했는데 재미난 게 시장판을 흔들므로써 언론개혁의 어떤 그 방향과 환경을 바꾸는 작업에서 변수가 등장을 해. 미디어법이 날치기 된 게 2010년이야. 맞습니다. 얘기. 근데 잘 봐야 될 게 이때가 뭐가 등장하는 줄 알아? 스마트폰이 등장을 해. 그래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지금 이야기되는 SNS.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어떤 등장 시점이 바로 이때야. 2010년 무렵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티브 무슨 잡스. 그렇지.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보수 정권이었던 반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졌던 기본 노선, 시장을 흔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왜 막히냐면
언론의 플랫폼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해. 아, 보통 되게 예상도 못했던. 그건 예상을 못했던 거죠. 예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즘 이제 그런 표현 쓰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러지. 쓰레거시라 하던데 아니? 아, 죄송합니다. 예. 쓰레거시는 그럴 수도 있어. 레거시 미디어라서 이제 전통 미디어, 그러니까 기존의 신문 방송. 이것들이잖아요. 이거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소셜 미디어가 있다. 소셜 미디어. 그렇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SNS에 기반해서 하는 어떤 플랫폼 중심으로 하는 뭐 유튜브니 페이스북이니 그다음에 우리 그 전에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셜 미디어는 보수 정권이 나서서 판을 흔든다고 흔들어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플랫폼 운영자가 외국에 있거든. 그렇죠. 흔들 수가 없어. 흔들 수가 없어. 주커벌 아니 뭐야? 주커버그. 주커벌레는 주커버리는 주커버그야. 못 잘리겠네 주커버그한테. 그러니까 뭐냐 더 많아 씨. 지금까지 언론개혁 운동에 대해서 그 맞대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써먹었던 시장 판을 흔들다라고 하는 노선이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경쟁의 세계에 또 빠져들게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순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소셜 미디어로 이제 응집을 하기 시작을 해. 네. 그러니까 재미난 게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인데 소셜 미디어가 곧 소사이어티다. 잠깐만요. 소셜 미디어가 사회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그 매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하나의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언론에 대한 대응을 이 작은 공동체 단위로 언론 대응을 해. 맞습니다. 보도나 이런 것들.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언론판의 구조가 레거시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한편으로는 연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쟁을 하는 이런 복잡한 관계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튜브들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잖아요. 바로 거기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야. 첫째, 레거시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하나의 어떤 이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두 번째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수 언론이 있고 진보 언론이 있는 것처럼 소셜 미디어에서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 그러니까 수가 있고. 이 네 가지 갈래가 맞물리면서 아주 복잡 다단한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야. 상상도 못하겠다 진짜. 엄청나게 그 액티브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밀고 당기기와 치고 빠지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지금의 이건 언론이라고 표현하는데 미디어판이야. 미디어판이다. 지금부터는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미디어판이야.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본론이 이제 시작되는 거네. 선거가 그러면 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를 선거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나? 좀 의문스럽긴 한데. 자, 그러면 쉬운 것부터 얘기합시다. 첫째,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언론개혁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 했었지.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면 국회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저 변호사예요, 이래 봬도.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을 무서워할까, 언론을 무서워할까? 더 무서워하는 데가 어딜까? 국회의원들요? 언론은 무서워하죠. 자기 이름 써 끝장인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알아서 입법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천진난만함을 넘어서 너무 무식한 거지. 형님 말씀대로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도 지금 통과가 안 돼 어려운데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안 되겠다. 되겠냐. 그러니까 그 방안을 하나 내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도 낼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방안이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가 희망사항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실천 계획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동력에 달린 문제야. 그지? 지금은 아이디어 수준일 뿐이야.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출입처 제도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와. 노무현 대통령도 한번 했어요. 조국 사태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거야. 자,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 2007년 6월에 부처 출입처 제도 폐지 얘기가 꺼내. 그거 우리나라만 있는 거고 외국엔 없잖아요. 근데 안 됐어. 실패했어. 왜 안 됐는지 알아? 그때 언론이 어떤 식으로 대받아쳤냐면 자, 노무현 정부 말기에 반노 정사가 장난 아니게 심했어. 지지율도 거의 바닥이었고. 이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타고 들어갔거든, 언론이. 자, 이제는 그러니까 구석에 몰릴 대로 몰린 그 노무현 정권이 뒤가 캥기는 게 있어서 정권 말기에 뭐 별꼴을 다 보더니 뒤가 캥겨갖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출입처 제도 폐지를 꺼내 들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만드는 거네, 그러면? 프레임 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선동을 했어. 그래서 사실은 국민적 지지 못 받았어. 그래서 실패했어. 자, 이 두 가지 내가 예만 들었는데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그 국민적 지지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네. 이게 동력인 거야. 이게 동력인 건데 이 동력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만들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만들어지느냐를 좌우하는 게 결국 선거야. 결국 선거네요. 결국은 선거가 뭐를 만드냐면 정치 권력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잖아. 근데 이거는 중요하다. 너무나 1차원적인 얘기야. 이건 너무나 1차원적인 얘기고 예. 더 중요한 부분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레거시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어떤 그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서 선거 결과가 어떠한 정치 권력 환경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복잡다단한 관계가 재조정이 된다는 거야. 짧게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아까 그 이 시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 네. 시민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민 사회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요. 시민 사회라고 하는데 시민 사회 영역이 그 옛날에 어떤 그 독재 정부나 이럴 때는 그것은 단일한 어떤 단일한 집단이라고 다 간주가 됐지. 그치? 옛날에는요. 그렇지. 예. 권위적이 독재의 어떤 국가 권력에 맞서는 시민 사회 영역으로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라고 봤죠, 옛날에. 지금은 아니야.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국 사태에서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렸고 서초동에서 집회가 맞아요, 열렸고 맞아요.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완전 것들은 다른 집회.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야. 맞습니다. 예. 자,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언론개혁의 주체가 시민이라고 했는데 그 시민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답을 내려야 돼. 그냥 그 하나의 단일 집단이니까 시민은 시민이다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시민도 그러면 보수적인 시민, 바로 거기서 진보적인 시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민사회 영역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느냐가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시민사회 영역에 언론을 대응하는 자세와 대응 방법과 힘이 달라져. 그걸 좌우하는 게 확인하는 게 뭐야? 선거죠. 선거야, 그게. 그리고 더 이제 이게 이제 2단계 부분이고 3단계 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내가 그 소셜 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가 한편으로는 연합하고 한편으로는 투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 네. 그럼 바로 그 소셜 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관계, 그 접점, 딱 만나는 이 지점에서 얼마나 액티브한 어떤 관계를 맺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소셜 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자의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조중동이 어떤 그 소셜 미디어 영역 중에서 어떤 특정한 유튜브 채널이나 특정한 팟캐스트를 그러니까 작사를 내기로 작정을 하고 대들 수 있어. 알릴레오 항상 알릴레오 나오고 욕을 다 해요. 그럴 수 있지.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조중동이 아니 알릴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타겟이 된 쪽에서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것은 결국은 실드를 쳐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렇죠. 실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SF에서 보면 스타트랙인데 보면 실드 친다고 하잖아. 우주선을 보호하는 막. 우주선 보호하는 막. 그지? 그잖아. 이 막이 뭐냐면 결국은 이게 시민의 힘인 거야. 그런 거잖아. 결국 여기서 뭐냐면 그 치고 들어오는 공격의 강도를 조절을 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만약에 이번 그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면 조중동은 거침이 없을 거야. 아마 바로 치고 뒷공으로 치고 들어올 거야. 근데 만약에 반대로 미래통합당이 패배를 했다. 그럼 우리가 1탄 때 그 얘기를 했어.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언, 그러니까 카르텔의 어떤 그 결합도가 달라질 것이다. 더 강도가 커질 것이다. 세질 수도 있고, 약해 아예 폐쇄될 수도 있고. 눈치 보면서 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거에 따라서 레거시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관계, 바로 그 관계가 형성되는 지점에 있어서 벌어지는 장면도 달라진다는 것이.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근데 그러면 정반대로 어떤 그 지금 진보 계열의 어떤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만약에 선거 승리로 가져간다면 그러면 언론 개혁의 어떤 정치 권력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소셜 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를 치고 들어가는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아까 했잖아. 레거시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간의 관계라고 했지만 그거는 너무나 통칭이고 근데 그렇게 지금 되지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레거시 미디어 영역에서 진보 계열이다 내지 공정 언론 계열이라고 간주됐던 것 중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해요. 이렇게 이상해. 이러면서 뭐냐면 소셜 미디어 진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선택적 연합을 해. 재미난 게 그거야. 선택적 연합을 해.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진보 계열이니까 그럼 우리 같이 잡자. 이렇게 지금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재미난 양상이야. 선택적으로 연합을 해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선택적 연합이라는 게 되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되게 제한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연합을 철회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JTBS에서 MBC로 이동한다는 이야기 요즘 많이 하잖아. 요새 지금 그게 MBC 그런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또 여기서 레거시 미디어 영역에서 어떠한 매체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그러면 다시 어떤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소셜 미디어 영역과 연합할 수 있는 저게 되느냐, 거점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다 달라지는 거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역동적이라는 거거든. 인제는 그러니까 사실 87년부터는 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번 이제 총선 전후로 지금 형님 말씀하신 레거시 소셜 이거는 사실은 예측할 수는 없겠네요. 어떻게 진행될지. 나도 예측을 하는 게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기레기라고 하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일반적으로 썼어. 이게 기레기. 무슨 기레기. 근데 자, 잘 봐. 소셜 미디어 영역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 네. 레거시 미디어를 향해서. 네. 근데 이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조중동만을 상대로 기레기라고 안 해. 예. 그잖아. 다 기레기. 어떤 경우에는 한결의 경향을 두고도 기레기라고 그래. 네. 왜 그러겠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편은 그러니까 내 편은 우리 편 이런 게 이제 아닌 거야. 이제는 좀 무슨 냐 어떤 없는 것 같아요. 특정한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의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과 논조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연합해 들어가고 선택적으로 오히려 맞습니다. 견제를 하고 선택적으로 싸워. 맞습니다. 이게 되게 뭔가 그 다이나믹하게 가변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다만 그 관계를 맺어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느냐 그거에 따라서만 큰 틀에서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큰 틀의 힘이 이거를 좌지우지를 못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아주 높다는 형님 말씀이네요. 그렇죠. 결국 환경과 환경. 방향이 예.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언론개혁은 이것입니다라고 방안 얘기해봤자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관철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러니까 내가 비유 하나만 더 댈게. 네. 지금은 중요한 건 솔로몬의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중요한 거야. 난 이럴 때마다 난 형님하고 얘기하기가 싫다. 왜? 어렵잖아요. 솔로몬의 머리는 뭔가 굿 아이디어. 지혜로 뭔가 굿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게 솔로몬의 머리라면 삼손의 머리카락은 뭐야? 힘의 원천이야. 그게 쪼먹겠던 언론계획의 동력인 거야. 이해가 되네. 그잖아. 막 정말 정의, 진실,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힘, 그렇지. 파워, 권력 이게 중요하다는 결국은 거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아주 복잡한 미디어, 언론이 아니야. 예. 미디어 구조를 어떻게 다시 틀 지을 것이냐. 1번. 네. 그럼 이 틀 지은 구조에서 어떻게 그러면 각각의 영역이 연합하고 투쟁할 것인가라고는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게 결국은 이 전체를 관통해 들어가는 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힘의 파워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세세한 거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 큰 틀에서는 그 힘의 방향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정의가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바로 영향을 미치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언론개혁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야. 바로 안 됩니까 이기면? 바로 안 돼. 내가 볼 때는 이건 아주 지난한 과정이고 한참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총선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선에서 쭉 이게 총선에서 그러면 어느 계열이 승리해서 이걸 대선까지 끌고 가서 예. 대선 결과로까지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이거는 길게 봐야 되는 문제지. 아주 길게 보는 상황이 대선까지도 이걸 갖고 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첫째 중요한 게 이거고 두 번째는 그럼 정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출력이 우리가 자동차 출력 얘기 많이 하잖아. 마력으로 따지잖아. 몇 마력이냐. 결국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1차적인 어떤 시험대이자 공급차고 이번 선거가 되겠죠. 그러면 형님 선거에서 예컨대 진보 진영이 지거나 이기더라도 뭐 비슷비슷하고 이러면 레거시 미디어나 또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가 그 동력이 적다고 생각해서 다시 또 다른 어떤 반동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바로 겁니까? 그거잖아. 지금 뭐냐면 제 1탄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운을 떼운 건데 그 순간에 뭐냐면 나오는 것은 틈새를 치는 거야. 틈새를 치는 거 뭐냐면 실드 방어막이 약해. 방어막이 약하면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방어막이 약한데 우리가 혈관 보면 그래도 상대로 두꺼운 파트가 있고 얇은 파트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혈이 얇은 파트에서 터지면서 나오는 거잖아. 터지죠. 그런 데를 그러니까 치면서 여기를 쳐. 예. 약한 고리를 치면서 쳐보고 그럼 혈관을 그러니까 터트려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네요. 궁극적으로는 언론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론이 정론을 펴게 만든다 이거잖아. 그렇죠.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언론은 팩트만 하고 근데 똑바로 하면 돼요. 똑바로 좀 해라. 정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몰라서 정론을 못 펴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생리 자체도 정치 영역하고 내 경험으로는 똑같아. 정치의 작동 원리와 언론의 작동 원리는 똑같아. 정치는
항상 그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진실을 외치지만 항상 거기서는 현실 속에서 조율돼. 맞습니다. 정치 행보라고는. 네. 언론도 똑같은 거야. 언론도 결국은 정론을 지향하고 있고 가치로 삼고는 있지만 그걸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결국 현실에서 힘과 힘의 대결에서 어떻게 간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언론 비평 기자로서 언론 비평을 또 많이 했던 사람인데 경험은 어느 순간에 가끔가다 힘이 빠져. 뭐냐면 이거는 어떤 칼럼이나 문제가 되는 보도를 막 조져. 이건 문제가 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이렇게 하면 보통 이럴 경우는 이게 이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접근에 들어가지. 근데 가끔 가다가는 어떤 이게 의미 있을까? 좀 무력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러면 왜 이런 보도를 했는가? 이 논리력에 딸려가지고가 아니야. 그럼 뭐.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야.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고려해가면서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쓰는 건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게 논리에 안 맞아. 잘못됐어 이야기해봤자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단순한 접근법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냐면 정치 작동 원리와 똑같하게 언론이 작동이 된다면 결국은 정치를 관통하고 있는 주된 것은 뭐야? 힘이거든. 그렇죠. 힘이죠. 결국은 이것을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누르는 힘, 이쪽으로 가게 유도하는 힘. 이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힘의 발원지이자 집결지는 어디 가야 되냐면 시민 영역이 돼요. 시민 영역이 이건 정치 권력이 아니야. 시민 영역이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네. 정치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언론과 싸워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나서서 언론과 싸워서 이긴 전례가 별로 없어. 옛날에 세무조사 뭐 DJ 때 했잖아요. 했었지. 그때도 어떻게 됐어? 세무조사에서 언론이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했으면 지금 언론개혁 얘기가 나오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권력이 전면에 나서 아니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으로 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은 국회를 거쳐가야 되고 또 정부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완전히 배제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원천은 시민이라는 원천은 결국은 시민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시민 영역도 결국은 쟁투의 관계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권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4.15 총선입니다. 그렇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바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언론 개혁은 그래서 와, 제도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과정으로 접근해야 된다. 나는 형님 얘기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또 뭐 뜬구름? 예, 근데 끝날 무렵 되면 정말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잘 될까 또 싶기도 하고. 뭐가 잘 돼? 아, 총선? 선거? 뭐, 예. 선거는 그러면 내 한 표가 중요한 거고. 저는 찍을 거예요. 예. 누구? 누굴 찍는다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서. 그건 뭐 그런 얘기 안 물어볼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근데 이게 사실 우리 1탄에서 얘기했던 그 카르텔 부분하고도 연관성은 있는 아니 우리가 일탄에서 그 카르텔 이야기하면서 그 검찰과 언론 간의 카르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번에 지금껏 터진 채널A와 검찰 나 참.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일탄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잖아. 근데 그대로잖아요. 자, 그 유착이 어떤 공간에서 펼쳐지냐고 조국 사태에서 펼쳐져. 조국 사태 이후에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 아까 전에 틈새를 친다는 게 바로 그거야.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여기서 어떤 집권 세력의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반대쪽에 힘이 그렇죠. 성하면서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취재가 조율되고 보도가 조율되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언론이야. 이게 언론인 거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저널리즘 교과서에 나오고 어떤 언론 제도법에 나오는 어떤 그 문장을 가지고 개혁 방안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점. 결국은 교과서에 배우는 거하고 형님한테 배우는 게 뭘 배우긴 뭘 배워. 하여간 재밌네. 이게 재미있네. 계속 갈까? 아니요. 5탄도 준비가 됐어요. 5탄도 해야지. 아, 원래 지난주에 판세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게 불거졌고 판세는 마지막에 하는 게 좋거든. 판세 얘기하면 이거 총선. 선거법 안 걸리나? 아, 그건 또 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지, 이 사람아. 자, 그건 다음 아유, 주에는 한번 고얘기하자. 다음 주도 좀 기대를 좀 해주시고 오늘 좀 거대 담론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해가 잘 되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와, 오, 예. 떠들었나? 오,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 안 나와. 아니요, 저 아까 왔다니까 예. 와가지고 인사 막 했다니까. 오케이. 여기서 그만하죠. 그럽시다. 네. 다음 주에 네.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